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장 조용한 방이 가장 큰 슬픔을 품고 있다고. 그 작고 차가운 장례식장 안의 공기는 무겁고도 신성했습니다. 하얀 국화꽃에도 고개 숙인 조문객들의 어깨에도 그리고 관을 둘러싼 절망적인 침묵 속에도 그 슬픔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한 선한 남자의 삶이 마지막으로 지켜내고자 한 조용한 품격이었죠. 하지만 품격이란 언제나 공짜가 아닙니다. 그때였습니다. 쇳소리를 찢는 듯한 굉음이 정적을 갈라버렸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멈추고 차문이 쾅소리와 함께 열리더니 순식간에 장례식장의 문이 거칠게 부서져 나갔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시끄럽고 거칠며 오만으로 뒤덮인 자들. 그들은 신성한 공간을 순식간에 전쟁터로 바꿔버렸습니다. 조문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빼앗으러, 조롱하러, 그리고 이미 슬픔에 짓눌린 한 가족을 짓밟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김하나의 두려움을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자를 엎고 꽃병을 깨며 재단을 짓밟는 조폭들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죠. 삼촌은 얼어붙었고 어르신들은 신음했습니다. 법의 질서 따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오직 폭력의 지배였습니다. 그때 뒤편 한자리에 앉아 있던 조용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인의 마지막 길을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일 뿐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 소장, 예비역,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전설적인 707 특임대 화이트 타이거의 장교였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혼란을 봤습니다. 모독당하는 고인의 명예, 무너지는 인간의 존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조폭들의 거친 웃음 속에서 칼날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지. 5명의 폭력배가 잔혹함으로 무장했을 때 그들을 마주한 단 한 사람은 787 특수부대에서 평생을 보낸 여장군이었습니다. 칼을 꺼낸 건 조폭이었지만 진짜 전투의 기술을 알고 있던 건 그녀였습니다. 잠시 후 고요했던 장례식장은 영화처럼 폭발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훈련된 규율이 타락한 폭력과 맞서는 이야기, 그리고 은퇴한 한 여군이 정의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장례식장 앞에서 조폭들이 소란을 피우자 참다 못한 여군 727 특임대 소장 출신이 그들에게 잊지 못할 참교육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슬픔이 방 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숨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한 그곳은 작고 아담한 장례식장이었다. 애초에 조용한 추모를 위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하얀 국화 향과 가족들의 말하지 못한 슬픔이 뒤섞여 공기를 답답하게 채우고 있었다. 김하나는 임시로 마련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무릎 밑의 절방석은 부드러웠지만 마음은 그보다 훨씬 거칠었다. 검은 상복 차림, 창백한 얼굴, 울다 지쳐 붉어진 눈가. 그녀는 조심스레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고 있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눈가에 잔주름이 가득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금의 냉랭한 현실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창밖에는 늦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마치 천천히 박동하는 슬픔의 리듬 같았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서로를 위로하듯 이어졌다. 목줄을 쥔 이모의 훌쩍임, 중년 승려의 낮은 연불소리, 무거운 숨소리, 모두가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그 모든 평온을 깨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축축한 아스팔트 위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날카로운 소리, 곧이어 들려온 거친 자동차 문짝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두꺼운 장례식장 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며 벽을 강하게 때렸다. 쾅!
공간 전체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쳤다. 싸구려 담배 냄새와 싼 향수 냄새가 섞인 냄새가 함께 밀려들었다. 문가에는 5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조문객이 아니었다. 그 존재 자체가 오염이었다. 앞장선 남자는 목이 두꺼워 양복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사냥감을 찾은 짐승처럼 주변을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뒤에 선 4명은 똑같은 얼굴들이었다. 무겁고 더러운 군화,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서 있었다. 아, 여기였네. 상가, 상지야, 맞지? 그들의 우두머리, 이른바 보스라 불리는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좁은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큰 소리였다. 분위기 참 구슬프네. 근데 말이야, 그 영감탱이 빚은 다 갚고 간 거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누군가의 손에서 묵주가 떨어졌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보스의 일당 중 한 명이 입구에 있던 국화 화환을 발로 차버렸다. 쾅! 꽃병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다. 맑은 물이 절방석 위로 퍼지며 젖어들었다. 방 안에 퍼졌던 국화향은 한순간에 진흙 냄새와 혼돈으로 덮였다. 돈은 어디 있지, 양들아. 보스가 느긋하게 걸어 들어왔다. 뒤따라온 일당들은 부채처럼 퍼져서서 출구를 완전히 막았다. 그 노인네, 니네 할아버지 말이야. 꽤 큰 돈을 빌렸거든. 오늘이 상환일이라 들었는데 본인이 자리에 안 계시니 남은 가족이 대신 얘기해야겠지? 그는 아무렇지 않게 관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하나는 숨이 막혔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입안은 쇠맛이 났다. 할아버지의 사진을 더 꽉 쥐었다. 나무틀이 손바닥에 파고들 만큼 강하게 그녀의 눈이 주변을 스쳤다. 가족들은 모두 얼어붙어 있었다. 책임을 져야 할 삼촌은 평소 온순한 회계사였다. 지금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머지는 노인과 어린아이 뿐이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누구도 저지하지 않았다. 아무도 막지 않아. 하나의 머릿속에 비명이 터졌다. 이마에 흉터가 있는 거구에 남자가 의자들을 걷어차며 걸어왔다. 그는 재단 위의 초 하나를 집어들더니 냄새를 맡고는 비웃으며 종이 부적더미 위로 던져버렸다. 초는 즉시 녹기 시작했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게 다 뭐야? 죽은 놈 하나 두고 이 난리야?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담보라도 좀 가져갈까? 보스의 시선이 하나에게 향했다. 젊고 겁먹은 얼굴, 손에는 유일한 가치로 보이는 영정 사진 하나.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잔인하게 올라갔다. 그는 천천히 걸어왔다. 바닥을 스치는 구두 소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이 공간을 짓밟는 선언처럼 울렸다. 너. 그는 손가락으로 하나를 가리켰다. 똑똑하게 생겼네. 금고는 어디 있지? 노인네가 돈을 어디 숨겨뒀어? 우리도 빨리 끝내고 너희도 다시 울고 있으면 되잖아. 그는 이제 2걸음 남짓한 거리였다. 하나의 심장은 갈비뼈를 찢고 나올 듯 뛰었다. 그녀는 사진 액자를 든 차에 그것을 방패처럼 들었다. 남자의 숨 냄새가 느껴졌다. 싸구려 술과 담배 냄새, 그리고 폭력의 냄새,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맞을 차례였다. 여기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감옥이야. 그리고 그들은 침입자다. 그때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혼란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냉정한 톤. 하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힘이 있었다. 여긴 내 놈들이 올 곳이 아니다. 지금 나가라. 아니면 내가 직접 끌어내겠다. 그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바닥을 울렸다. 보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소리의 주인을 찾았다. 방 한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다. 지금까지 존재조차 몰랐던 인물, 그리고 그 순간 보스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이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보스와 그의 일당이 장례식장을 침범했을 때
그 자리를 지배한 것은 오직 공포였다. 숨소리조차 멈춘 채 모두가 얼어붙어 있었다. 그 침묵을 갈랐던 것은 주변의 혼란과는 전혀 다른 한 줄기의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다. 여긴 내 놈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나가라. 아니면 내가 끌어내겠다. 그 한마디가 공간을 흔들었다. 보스는 걸음을 멈췄다. 김하나 위로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가 일그러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조심스러움이 아닌 짜증 섞인 호기심으로 사냥감을 방해받은 호랑이처럼 그는 소리가 난 곳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 그곳에 이수진 준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이 공간에서 이질적인 존재였다. 슬픔에 눌린 사람들 사이에서 수진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것은 상복이 아니라 오히려 임무복에 가까웠다. 군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균형과 자세. 그녀의 몸은 고요했지만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 단지 옛 동료의 명복을 빌기 위해 왔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죽은 이만큼이나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보스는 잠시 멈칫했으나 곧 혐오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잘 차려입은 여자 하나. 그에게는 그냥 겁 없이 나선 유족 중 하나로만 보였다. 그는 몰랐다. 눈앞의 여자가 바로 707 특임단 출신 전직 여군 준장. 그 기록 대부분이 정보기관 상급 등급에서도 열람 불가한 인물이라는 것을. 하하, 뭐야 이건. 보스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장례식장의 나무 벽을 긁는 듯 거칠었다. 변호사라도 되나? 채권자야? 아니면 그냥 목소리 좀 높여보고 싶은 아줌마야. 마지막 단어를 일부러 지시겨 말했다. 아줌마. 그 단어에 담긴 조롱은 뻔히 계산된 모욕이었다. 그의 부하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거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방 안에 조용한 슬픔을 짓밟았다. 하지만 수진의 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차가운 총각의 금속색 같은 눈빛, 그 눈동자는 이미 표적이 찍혀 있었다. 그녀의 내면 깊숙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감각이 일었다. 훈련된 반응이었다. 질서가 무너졌고 약자가 위협받았으며 침묵해야 할 공간이 더럽혀졌다. 797 부대 출신의 뇌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분노 대신 목표 획득을 계산한다. 하지만 여기는 전장이 아니었다. 훈련장도 작전 구역도 아니었다. 여기는 죽은 이를 위한 자리였다. 민간의 공간, 규칙이 다르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개입하면 장례식은 엉망이 된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공포와 모욕이 이 공간을 지배한다. 결정을 대신 내린 건 김하나였다. 관 옆에 무릎 꿇은 차에 떨고 있던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자국이 번진 얼굴. 하지만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공포가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수진을 향했다. 조용히, 그러나 절박하게. 그 눈빛 속에는 한마디의 말이 담겨 있었다. 도와주세요.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이 바뀌었다. 냉정함이 단단히 굳어졌다. 그녀의 세계에는 단 하나의 원칙만 남았다. 보호한다. 질서를 회복한다. 난 변호사도 채권자도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가 울렸다. 조롱하던 웃음소리를 단칼에 베듯 가르며 그녀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 한 걸음이 마치 사격 명령 같았다. 지금 바로 돌아서서 나가. 2초 준다. 여기 있는 사람 중 누구 하나라도 건드리는 순간 네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거다. 보스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러나 그는 곧 입꼬리를 올렸다. 카운트다운이야? 그는 비웃었다. 여기 영화 촬영장이라도 돼? 말해줄까, 장군님. 이 동네 주인은 우리야. 슬픈 장례식장에 싸구려 정장 입고 깝치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는 일부러 김한에게서 한 발짝 떨어져 대신 회계사 삼촌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거칠게 어깨를 잡아 돌려 세웠다. 좋아. 담보는 이 자식 이빨로 받자고. 2초 지났지? 자, 이제 뭐 할 건데, 장군님. 그의 오만은 정점을 찍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든 조문객이 숨을 삼켰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곧 일어날 충돌이 결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한쪽은 단순한 폭력배였고 다른 한쪽은 전략적 살상 기술로 무장한 전직 특수작전 장교였다. 장례식장의 공기가 일순간 멈췄다. 그리고 그 평고는 이제 완전히 이수진의 움직임에 달려 있었다. 보스는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을 하찮게 여겼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그는 그 여자의 삼촌을 거칠게 붙잡으며 조롱하듯 비웃었다. 장례식장의 정적은 숨이 막힐 만큼 팽팽하게 늘어져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공기 자체를 짓누르는 듯했다. 회계사였던 삼촌은 평생 질서와 숫자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공포에 질린 잎사귀처럼 떨고 있었다. 보스의 소나기가 그의 옷깃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을 쥐어 얼굴 앞에서 위협적으로 흔들었다. 삼촌은 짧은 비명과 함께 신음했다. 코끝에 걸린 안경이 삐뚤어지며 미끄러져 내렸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영웅님, 보스가 도발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이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부하들은 이미 사방으로 흩어져 누구도 감히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그때 얼굴에 흉터가 있던 건달 하나가 움직였다. 모두의 시선이 대치 상황에 쏠린 틈을 타 그는 중앙재단으로 향했다. 그곳엔 고인의 영정과 향로, 공약물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다. 이딴 게 뭐라고? 그가 팔을 휘둘렀다. 순간 유리와 도자기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렸다. 향로가 떨어져 굴러가고 그보다 더 끔찍한 건 김하나의 할아버지 영정 사진이 바닥을 구르며 유리체가 깨지는 소리였다. 사진은 향재와 재 속에 처참하게 뒤엉켜 멈췄다. 그 순간이 선을 넘은 순간이었다. 할아버지, 하나가 절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장례식장의 절망을 찢어버릴 만큼 날카로웠다. 그녀는 무너진 향과 꽃더미 속을 기어가며 눈물에 젖은 손으로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때 네 번째 건달이 다가왔다. 다른 자들보다 날렵하고 눈빛이 음침했다. 그는 무너진 꽃들을 밟으며 하나의 손 앞에 발을 내디뎠다. 어디가 아가씨? 그가 비웃었다. 묘하게 길게 끄는 그 목소리에는 잔혹한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하나의 몸을 완전히 덮었다. 사진 말고 돈이나 찾는 게 어때? 공포는 이제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족의 슬픔을 짓밟는 모욕이었다. 이수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하나, 무너진 삼촌, 모독당한 조상의 자리. 그녀의 눈빛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바뀌었다. 분노는 이제 감정이 아니었다. 결단이었다. 마치 총의 안전장치가 해제되는 딸깍하는 소리처럼 냉정하고 명확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세를 바꿨다. 엉덩이를 살짝 회전시키고 체중을 앞쪽 발로 이동시켰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전투 전문가라면 그것이 속도의 준비임을 알 수 있었다. 공기가 달라졌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폭풍이 터지기 전의 정적처럼. 보스는 여전히 삼촌을 붙잡은 채 여유롭게 웃었다. 그는 여자가 겁먹고 물러서길 바랐다. 그래서 뭐 할 건데? 남편이라도 부를래? 아니면 경찰? 그가 비아냥거렸다. 비켜. 아니면 여기 있는 애들처럼 바닥에 눕게 될 거야. 이수지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울고 있는 하나를 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영정사진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 위에 건달의 부츠가 있었다. 그녀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차분한 숨결,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 이제 끝이야. 그 한마디는 경고가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작전 개시 명령. 그리고 그녀는 움직였다. 달린 게 아니었다. 미끄러지듯 흘렀다. 첫 번째 목표는 재단을 부순 건달이었다. 그는 그녀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새도 없었다. 이수진의 손바닥이 그의 갈비뼈 아래를 정확히 찍었다. 소리 없는 폭발처럼 충격이 온몸을 타고 퍼졌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숨이 막혔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보스의 눈이 커졌다. 그 속도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삼촌을 놓고 허리춤으로 손을 뻗었다. 칼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수지는 보스를 무시했다. 그녀의 목표는 즉각적인 위협의 제거였다. 두 번째로 향한 곳은 하나를 짓밟고 있던 남자. 그가 고개를 돌리자마자 그녀의 다리가 휘둘렀다. 낮게, 정확하게. 그의 무릎이 바깥쪽으로 꺾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단 3초, 다섯 중 둘은 이미 침묵했다. 보스가 결국 칼을 꺼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이 미친년이. 하지만 이미 승부는 끝나 있었다. 남은 두 명은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그 짧은 1초의 망설임, 그게 전직 7607 특임대 여군 준장에게는 충분했다. 그녀의 작전은 이미 시작됐고 전투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 이제 끝이야. 그 한마디가 장례식장에 긴장을 산산조각 냈다. 순간 이수지는 침묵 속의 조문객에서 통제된 폭풍으로 변했다. 두 명의 건달은 순식간에 바닥에 내던져졌고 보스는 허둥대며 칼을 뽑았다. 이 싸움, 정확히 말하면 위협 제거 작전은 마치 설계되고 조율되고 완벽히 연습된 기계처럼 냉정하게 치밀하게 수행되었다. 형광등 아래에서 반짝이는 스위치 블레이드를 들고 보스가 먼저 돌진했다. 공포와 분노로 점화된 그의 움직임에는 전략이 없었다. 칼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듯 휘둘렀다. 이수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체중을 미세하게 이동시키는 한치의 움직임으로 치명적인 칼날을 피해 나갔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그녀의 손이 튀어나왔다. 팔을 치지 않았다. 손목 위 정중신경을 정확히 가격했다. 완벽히 계산된 압박점 타격, 해머로 힘을 실어 내리찍듯 보스의 손은 즉시 마비되었다. 스위치 블레이드는 바닥에 쾅 하고 떨어졌다. 순간의 정적 속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이 번졌다. 무기를 잃기도 전에 이수지는 그의 전진력만을 이용했다. 밀거나 당긴 것이 아니다. 단순히 중심을 바꿨을 뿐. 보스는 벽에 부딪히며 몸을 돌렸고 거칠게 숨을 내쉬며 플라스터 위로 미끄러졌다. 잠시 무력화된 채 눈은 넓게 뜨이고 놀란 상태였다. 두 명의 부하가 남아 이를 지켜봤다. 얼굴에 흉터를 가진 건달 하나, 이제야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돌진했다. 덩치와 힘만 믿은 무모한 공격이었다. 이수지는 차분하게 맞섰다. 그의 넓은 팔을 피하며 낮게 몸을 낮췄다. 거대한 주먹이 어깨 위를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손목을 비틀어 날카로운 팔꿈치 타격을 가했다. 태양신경총 정중강을 강하게 가격, 치명적이진 않지만 공기를 제대로 들이쉴 수 없게 만들었다. 남자는 순간 멈췄다. 포효는 즉시 끊겼다. 잠시 동안 석상처럼 굳어 있다가 눈이 뒤집히며 무겁게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정확하며 무소음이었다. 모든 건달은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감히 저항하는 자는 없었다. 마지막 한 명만 남았다. 컵을 던진 건달 뒤집힌 재단 옆에서 커다란 도자기 꽃병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굳어 있었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주위 동료들이 무력화된 광경을 공포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수지는 천천히 다가갔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의 걸음은 의도적이고 안정적이었지만 속도는 압도적이었다. 건달은 꽃병을 던지거나 휘두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다. 내려놔. 그녀가 명령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 군인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그는 낑낑거리며 완전히 심리적으로 굴복했다.
그가 움켜쥔 꽃병은 손에서 떨어져 바닥 위로 구르며 온전하게 놓였다. 도망치려 했지만 이수진은 이미 문 앞에 있었다. 숙련된 제압 기술로 그의 팔과 어깨를 단번에 잠그며 무릎을 꿇게 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바닥에 눌린 채 공포와 효율적인 힘에 제압되었다. 20초도 차에되지 않아 혼돈은 사라졌다. 남은 소리는 숨을 고르는 조문객의 거친 숨과 바닥에 쓰러진 네 남자의 신음뿐이었다. 모두 일시적으로 마비되거나 기절했을 뿐 큰 부상자는 없었다. 하나는 깨진 사진 프레임 옆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이수진을 바라봤다. 공포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안도감이 압도했다. 부서진 꽃과 흩어진 재, 그 위로 이수진이라는 존재가 압도적으로 자리했다. 여성은 곧게 서 있었다. 가슴은 고르게 오르내리고 자세는 완벽했다. 마치 가벼운 스트레칭을 끝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힘든 기색, 얼굴의 붉어짐, 피로의 흔적은 없었다. 완벽한 계획을 수행한 전사의 전문성과 절제만이 남아 있었다. 이수진은 마지막 건달을 확실히 무력화할 때까지 그를 제압했다. 그 후 그는 놓였고 그녀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점검했다. 임무 완료, 목표 제거, 무고한 이들은 안전했다. 하나는 그녀에게 작은 고가의 끄덕임으로 감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용기에 대한 인정이었다. 뒤이은 정적은 묵직했다. 침입보의 공포에서 보호자의 경외로 완전히 전환된 순간이었다. 조문객들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닥에 쓰러진 5 남자를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질서가 폭력적으로 회복되었고 악몽은 끝났다. 하지만 준장의 임무는 정의가 확보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장례식장의 제단과 백합 사이 5건달은 완전히 무력화된 채 누워 있었다. 이수진의 눈부신 정확성과 냉정한 개입에 모두가 숨죽인 정적 속에 잠겼다. 그녀의 행동 하나로 질서가 회복되었다. 이번 정적은 슬픔의 침묵과는 달랐다. 살아남은 자들의 충격과 경외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즉각적인 위협은 사라졌지만 공기에는 흩어진 커피와 깨진 도자기의 냄새가 짙게 남아 있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이는 회계사인 하나의 삼촌이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갑작스러운 아드레날린과 보호 본능으로 어깨가 뻣뻣하게 굳었다. 그는 허둥대며 휴대폰을 집어들고 긴급 신고를 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하게 침입 사실을 보고했다. 다른 조문객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직 준장의 압도적인 능력을 목격한 후 그들의 두려움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결의로 바뀌었다. 허리띠, 스카프, 심지어 정장의 실크 넥타이를 이용해 무력화된 건달들을 급히 묶었다. 벽에 기대어 신음하는 보스는 수치심에 얼굴을 찌푸린 채 자신의 부하들이 게임처럼 묶이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의 공포집에는 화려한 총격전이 아닌 한 여성의 조용하고 결정적인 실패로 끝났다. 이수지는 홀 중앙에 남아 손을 느슨하게 옆에 두었다. 창문과 문을 주시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들리자 처음으로 몸짓에 미세한 긴장 완화가 나타났다. 지휘권이 넘어간 신호였다. 몇 분도 되지 않아 청색과 백색 불빛이 바깥에서 깜빡이며 내부 인물들의 얼굴을 비췄다. 경찰들이 홀 안으로 들어섰다. 처음에는 허둥대던 걸음이 곧 불신으로 바뀌었다. 장례식장, 5명의 묶인 남자, 그리고 중앙에서 단호하게 서 있는 한 여성. 그녀는 도착한 경찰들을 단순히 고개로 확인했다. 이수지는 선임 경찰에게 간단 명료한 설명을 전했다. 자신의 전 계급은 숨기고 행위는 조문객의 자기 방어였다고만 말했다. 과장이나 드라마틱한 장식은 없었다. 그저 냉철하고 전문적인 브리핑이었다.
경찰이 진술을 받고 무력화된 건달들을 처리하는 동안 홀에는 서서히 불안하지만 확실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때 김하나가 무리 속에서 나섰다. 작은 손으로 이제 금이 간 조부 사진을 꼭 쥐고 이수진에게 다가갔다. 얼굴은 젖어 있었지만 눈물은 이제 공포가 아닌 감사와 감정 해방의 눈물이었다. 하나는 준장 앞에서 멈춰 깊이 절했다. 전통적인 90도 각도의 진심 어린 인사였다. 감사합니다. 하나가 목이 메인 차에 속삭였다.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조부님의 기억을 지켜주셨어요. 두 눈은 경외심과 놀라움으로 크게 떴다. 누구세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수지는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엄격했던 얼굴선이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잠깐 인간적인 공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가씨, 아무것도 아니에요. 낮은 목소리, 하나에게만 들리도록 말했다. 필요한 일이었어요. 당신이 조부님을 지킨 것이 중요합니다. 이수지는 이름도 연락처도 긴 설명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의 의무는 다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하나로부터 금이 간 액자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폭발물 처리 전문가처럼 흔들림 없는 손으로 액자를 다시 재단 위에 세워 중심을 향하게 놓았다. 최종적이고 복원적인 존경의 행위였다. 조부님은 존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이수진 준장은 돌아섰다. 고개를 살짝 숙여 고인의 관을 향해 예를 표했다. 남은 가족들의 웅성거림과 시선은 무시했다. 추가 질문이나 경찰 절차, 칭찬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목적을 달성했다. 이제 그녀는 들어왔던 그림자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문으로 향하는 걸음은 소리 없고 의도적이었다. 뒤에는 무거운 잔해와 정의가 남았다. 가족은 안전했고 홀은 정리되었으며 정의는 국가를 통해 실현되었다. 궁극적 승리는 단순한 건달들의 패배가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 전해진 도덕적 메시지였다. 기술과 용기로 다져진 용기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언제나 부정에 맞선다는 사실. 문이 부드럽게 닫히며 홀 안의 조용한 슬픔과 새롭게 찾은 평화를 가두었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공기가 상쾌했다. 이수지는 코트를 더욱 단단히 여미고 장례식장 침입의 혼돈에서 마음을 떼어 조용한 은퇴의 여유 속으로 향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기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차가운 확신이 남아 있었다. 어떤 싸움은 당신이 끝내기로 결심할 때에만 끝난다는 것. 그녀는 모퉁이에서 잠시 멈춰 젖은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경찰 불빛에 오존 냄새가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 냉철한 생각이 떠올랐다. 방금 이긴 싸움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계속되는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한 혼돈, 조용한 보호자가 필요한 이유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임무는 결코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